네. 네. 일단은 오늘 다룰 주제가 이제 물리주의와 수반인데, 그 수반이 되게 그 심리 철학에서는 2000년 이후로 이제 되게 새롭게 제정이 돼서 어, 오늘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많이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어떤 키워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막 길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키워드가 그 심리 철학에서 쓰이고 있는지를 그냥 우린 쉽게 수반한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게 철학적으로 엄밀히 어떻게 정의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그 우리의 논의에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은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제할 부분은 물리주의와 수반이라는 제목이고요. 제가 이번에 학술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발표라 많이 미숙하고 부족하겠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순서로는 일단 저희 책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고 연수 문제도 풀어본 다음에 제가 수반을 이용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을까 하면서 김재건님의 책을 열심히 찾아보다가 좀 흥미로운 파트가 데카르트 복수 이 부분이었어서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책의 내용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책에서는 일단 물리주의자의 이론과 비물리주의자의 이론을 먼저 구분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책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행동주의, 동일론, 기능주의 이런 것들이 물리주의자 이론의 예시이고요. 비물리주의자의 이론은 실체 이원주의, 속성 이원주의 이렇게 심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과는 다른 속성이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물리주의자의 이론을 수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수반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속성 B의 확정이 속성 A의 확정에 충분하다면 A는 B에 수반한다. 이걸 또 바꿔서 말하면 속성 B를 변화시키지 않고 속성 A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 속성 A는 속성 B에 수반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읽으면서 B가 확정됐을 때 A가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확정된다면 A는 B에 수반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르게 생각하셨거나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한번 듣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한번 첨언해드리고 하고 싶은 게 네. 제가 처음에 수반 이론을 공부했을 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이 수반이라는 게 왜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물리주의에서 왜 수반이 등장했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갈피를 못 잡았었는데 기존의 물리주의가 환원적인 관점에서 많이 무언가를 바라본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갖는 어떤 대상들로 현상을 환원시키려고 하는 관점이 이미 있었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를 하면은 수반이 이제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납득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네, 원래 환원주의라면은 그 정확히 우리의 정신이라는 물리 현상을 구현해내는 그 구현체인 그런 뇌라는 기관에 환원적으로 우리 의식이 들어있을 텐데 근데 그런 환원주의가 아니라 수반한다는 정도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란 이런 의식이 정확히 뇌가 아니라 뇌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 어떤 그런 물리적인 것들에 수반하는 대상으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환원이랑 수반의 차이라고 이제 바라보면
물리주의를 정의하는 새로운 방식에서 그 새롭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강조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네, 첨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뒤에 준비한 데카르트의 복수 이 부분도 비환원적 물리주의에 대한 모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이 수반이라는 것을 정의한 다음에 물리적 속성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습니다. 물리적 속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물리학자, 화학자, 생물학자들이 논의하는 속성들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심리학자가 논하는 속성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속성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연습 문제가 있을 것이니까 그건 한번 넘어가도록 하고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책에 있던 예시들도 가져왔습니다. 세포의 종류나 세포 배열과 같은 것들은 생물학자들이 논의하고 연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물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원자의 속성이나 분자의 속성 같은 것들은 화학자들이 연구하고 논의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물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 속성이나 뉴턴의 법칙 이런 것들도 물리학자들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물리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 물리적 속성의 예를 몇 가지 드시오. 이 부분은 지훈님 혹시 답변 준비해 주셨나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네. 준비한 내용을 먼저 다 얘기를 해주셔서 뭔가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면 수량을 셀 수 있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몇 개인지 몇 번인지 이렇게 양적으로 셀 수 있는 대상들이 가진 속성이 물리적 속성이지 않을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나씩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것도 물리적 속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물리주의를 정의할 때 심리적 속성을 물리적 속성에 포함하려는 생각이 왜 안 좋은가? 혹시 유림님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일단 저희가 심적 상태와 두뇌 상태로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심리학자가 논하는 심리적 속성 자체를 물리적 속성에 포함시켜버리면 그 두 개를 분리를 할 수가 없고 또 6번 문제랑도 연관되듯이 속성 이원주의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정, 죄송합니다. 정은님 마이크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심적 속성을 배제한 거가 좀 이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이유로 그러니까 연습 문제 2번이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 심적 속성이란 걸 이렇게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고 배제를 하는 게 정말 합당한가? 그러니까 이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심적 속성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떤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서는 책에서 그냥 의도적으로 배제하기로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도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건가? 심적 속성은. 네, 저도 확실히 하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할 만한 답변이 없었다 보니까 당시 이게 조금 네, 현우님이랑 똑같은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심리적 속성이란 게 포크 사이콜로지에서 얘기하는 뭐 통속 심리학적 속성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되게 물리적 속성하고의 그러니까 이 철학적 논의와 관계없이 그 물리적 서브스트레이트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그것과 주관적 경험의 관계를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개구리 근육 같은 경우야 뭐 걔는 신경계에 약간 잘려 나간 거니까 어떤 커다란 정보 처리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신경계 단위로 보면 되게 큰 정보 처리가 일어나면 그 안에서 창발하는 속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걸 배제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어떤 층위를 이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이라고까지만 보고 심리학적이라는 걸 깔지 않는 게 이게 온당한가? 네, 그걸 조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심리학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게 심리학자가 말하는 속성들은 좀 객관적으로 측량을 하거나 뭐 측정을 하기가 어려워서 배제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 1인칭적 경험이 늘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들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수반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우선 수반 접근법을 얘기할 때 완벽한 물리적 복제물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완벽한 물리적 복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과 다른 대상이 정확하게 똑같은 물리적 속성을 가진 경우 한 물체를 다른 대상의 완벽한 물리적 복제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 속성이 아무리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월과 위치는 정확하게 똑같은 걸 가질 수는 없다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상이 만들어지거나 생겨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지나가는 세월은 다를 수밖에 없고 위치 또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가까이 붙여놔도 같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세월과 위치에 대한 문제는 논외로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대상의 속성 P가 그 대상의 완벽한 물리적 복사본의 속성이라면 P는 그 대상의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 든 예시가 찻잔이었는데요. 한 찻잔에 완벽한 물리적 복사본이 있다고 하면 원래 있던 찻잔이 하얀색이었다면 완벽한 물리적 복사본인 그 복사본인 찻잔 또한 하얀색일 것이기 때문에 하얀색이라는 속성은 그 찻잔의 완벽한 물리적 복사본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얀색이라는 속성은 그 찻잔의 물리적 속성에 수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제인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복제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인간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완벽한 물리적 복제물이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 원래의 인간과 복제된 인간이 같은 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물리주의자는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실체 이원주의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들 생각하시다시피 물리주의자는 두뇌의 물리적인 속성에서 심적 속성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물리적 속성을 정확하게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심적 속성 또한 정확히 똑같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이고 실체 이원주의자는 물리적 속성뿐만 아니라 다른 심적 속성 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능 세계를 도입해서 아까 이전에서 이야기했던 세월과 위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가능 세계라는 것은 지금의 세계가 달리 될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와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속성만을 갖고 있으며 그 밖의 속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가능 세계를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속성만을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비물리적 속성은 복사되지 않은 가능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월과 위치의 문제를 해결하여 완벽한 물리적 복사본이 세월과 위치 또한 같은 물리적 속성을 가질 수 있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 그럼 관련된 연습 문제 3번과 4번을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 가능세계라는 관념을 몇 문장으로 전달해 보시오. 혹시 도영님 준비해 주셨나요? 네, 네, 여기 이미 써 있지만 네, 정확히 그 듀플리케이트 한 완전히 복사한 세계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속성을 갖고 있고 그밖에 속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세계가 그냥 달리될 수 있었던 방식 이렇게 여기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게 논리학이랑 철학에서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세계라는 게 예를 들어 뭐 그냥 일반적으로 드는 예시가 뭐 내가 만약 뭐 기차에 늦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만약 기차에 늦었을 때 만약 제가 늦지 않고 정확히 준비해서 뭐 이러이러한 했던 어떤 잘 준비해서 시간 내에 갔던 그런 서로 다른 가능 세계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물리적으로는 책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런 가능 세계가 실제하냐 실제하지 않냐에 대한 게 이제 뭐 물리철학이나 이런 곳에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논리학에서는 이제 이게 가능 세계라는 것이 어떤 명제가 뭐 가능하냐, 뭐 어떤 존재가 존재하냐, 뭐 이런 걸 좀 다루는 그 모덜 로직이라 그러는데 모덜 로직에서 이 가능 세계를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 세계가 사실은 멀티버스죠. 그 뭐 요새 그 멀티버스가 약간 영화계나 뭐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그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뭐 정확히 뭐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정도 컨트롤된 상황에서 어떤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만 약간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가능 세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고도화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사람인데 사실 인과관계의 형이상학이라는 주제에서 가능 세계에 대한 이제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이제 철학자가 인과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가능 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그러니까 인과관계라는 거는 원인 A가 있고 결과 B가 있다고 했을 때 A가 있을 때는 B가 일어나야 되는데 A가 없었으면 B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A가 발생했기 때문에 A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가능 세계의 개념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우리 세계에서는 A라는 원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B라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실제는 A가 발생하지 않은 세계에서 B가 과연 발생했을까라는 걸 이제 묻는 것이 바로 A와 B의 인과관계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counterfactual이라는 미국의 이제 영어에서 쓰는 조건문 가정법의 이제 그런 문장 형식인데 그게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가능 세계에 대한 게 인과관계 형이상에도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제가 또 알기로는 그런 counterfactual에 대한 게 사람이 인지적으로 자유의지를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주제와도 관련이 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내가 A라는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낳았지만 내가 과거에 다시 똑같은 상황에 돌아간다면 A가 아닌 다른 선택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바로 자유의지다. 라는 이게 이제 지금 뭐 심리철학에서의 뭔가 데니얼 데니시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류의 것들이 이제 다 가능 세계와 깊게 연결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 세계에 대해서 멀티버스 그리고 자유의지, 인과관계의 형이상 이게 다 연결이 된 것 같다는 점 좀 첨언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과 첨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최근에 번역한 책에 이 이제 물리적 세계 속 의식적 정신 이런 제목의 책인데, 거기서 이런 비슷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 세계라는 게 이제 그 다세계 해석 혹은 이제 뭐 다중우주 해석이랑 관련을 짓는다면, 이제 그 도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제 자유 프리윌하고 관련이 되는 개념인데, 이게 그런 거죠. 정말 다른 선택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일단 첫 번째로 복사본이라는 게 가능하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입자 단위로 생각을 하면 그냥 뭐 복제된 무언가를 이제 뭐 카피 뜨듯이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양자 수준에서 바라보면, 저도 뭐 양자론 잘은 모릅니다만 파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대상의 동일한 복사본은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어 왜냐하면 하나가 있는 상태랑 두 개가 있는 상태랑 둘이 반드시 코이어런스가 있기 때문에, 물론 디코이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내가 복제본을 만들면 이 복제본의 존재가 원래 원본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복제본이라는 걸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가 일단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파동함수가 우리가 붕괴해서, 다중우주 해석이라는 게 파동함수가 붕괴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찰이 돼서 딱 리덕션이 일어날 때 그게 어,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 중 하나의 패스를 따라간다라는 거고, 다른 패스를 따라갈 수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진짜 주사위 동전 던지기를 해서 어느 확률을 따라갈지, 업 스핀을 따라갈지 다운 스핀을 따라갈지 만들게, 그걸 결정해주는 어떤 결정자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정론적인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냥 파동 방정식이니까 처음 컨디션 알면 뭐 무한대 시간에 대한 컨디션도 다 알 수 있는데, 어, 이 양자의 그런 비결정성이 이제 정말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그게 혹시 자유의지랑 연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가능 세계가 일단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는 비결정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일단 되게 큰 클레임인 거죠. 네, 이 세계가 결정되어 있지 않고 물리학에서 벗어난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 이외에 뭔가 환원을 시켜주는 이제 결정자가 있다. 뭔가 코인을 토스하는, 우리가 어느 패스로 따라갈지를 결정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고, 물론 그게 컨시스니스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번역한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그러니까 물리 세계를 파동함수로 바라보면 이 전체 우주도 다 유니버설한 웨이브 펑션이잖아요. 그중에 우리가 로컬라이즈해서 뭔가 물체라는 걸 정의해서 막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 전체 세계가 파동함수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파동함수가 일렁이는 가운데 어떤 확률적인 결정이 이제 일어나는 걸 우리가 가능세계,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수를 가능세계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을 물리적으로는 내포하고 있다, 의미를,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가능세계 저는 보면서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는데 이렇게 처분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신기하고 재밌네요. 그럼 이제 연습 문제 4번도 풀어보겠습니다. 물리주의를 수반 개념을 의존해서 해명하려는 접근법을 진술하시오. 혹시 서연님 준비해 주셨나요? 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자면, 속성 B, 말씀해 주셨지만, 속성 B가 속성 A를 확정하는 데 충분하고,
속성 B의 변화 없이 속성 A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속성 A가 속성 B에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앞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보통 물리주의자들은 심적 속성이 물리적 속성에 수반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 가능 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물리적 속성을 그대로 카피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가능 세계에서도 가능 세계의 심적 속성이랑 현실 세계의 심적 속성은 동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물리주의에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수반 접근법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파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방금 서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리주의자는 가능 세계의 복제 인간은 우리 세계의 원래 사람과 똑같은 심적 속성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한 수반 접근법을 속성 이원주의에 적용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두뇌의 복잡한 물리적 속성이 비물리적 심적 속성을 일으킨다고 속성 이원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 세계의 사람과 현실 세계의 사람의 두뇌의 물리적 속성이 같기 때문에 심적 속성도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가능 세계의 복제 인간은 우리 세계의 원래 사람과 똑같은 심적 속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속성 이원주의가 일종의 물리주의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짚으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저희가 물리 법칙은 한 부류의 물리적 사건을 다른 부류의 물리적 사건과 연결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성 이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두뇌의 복잡한 물리적 속성이 비물리적 심적 속성을 일으킨다는 주장은 물리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 세계의 사람과 현실 세계의 사람의 두뇌의 물리적 속성이 같다고 해서 그 두뇌의 복잡한 물리적 속성이 비물리적 심적 속성을 일으키는 법칙이 항상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적 속성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 세계의 복제 인간은 우리 세계의 원래 사람과 똑같은 심적 속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할 수 없고 속성 이원주의는 물리주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 문제 2개를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5번. 물리주의에 관한 수반 접근법을 사용하여 왜 동일론이 물리주의자 이론인지를 설명하고 더불어 실체 이원주의가 물리주의자 이론이 아닌지를 설명하시오. 현우님 준비해 주셨나요? 네네. 일단 물리주의에 관한 수반 접근법은 이제 B가 A를 이제 수반하는가를 판단해서 그렇다면 그건 물리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동일론에서는 이제 그 뇌의 상태가 의식의 상태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의 상태가 같다면 이제 심리 상태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반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므로 물리주의 이론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고, 실체 이원주의에서는 그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 속성만으로 심적 속성을 확정하기에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체 이원주의가 맞다면, 그러므로 그거는 물리주의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6번인데요. 속성 이원주의가 물리주의에 관한 수반 접근법에 일으키는 특별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제가 려은기님께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셔서 미리 답변해 주신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반이라는 것은 물리적 속성이 복제될 경우 심적 속성은 항상 그 물리적 속성에 상응하는 동일한 것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속성 이원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성 이원주의의 경우 물리적 속성에 상응하는 심적 속성이 있다고는 가정을 하지만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심적 속성이 수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속성이 심적 속성을 결정할 수는 없고 속성 이원주의에서 심적 속성은 물리적 속성에 수반하지 않습니다. 즉 물리주의가 아닙니다. 저희가 앞에서 책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속성 이원주의가 물리주의자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 문제에서. 그럼 여기까지가 근데 제가 네. 아,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속성 이원론이 이렇게 따지면 물리주의인 거 아닌가요? 이 저자의 반론을 사실 납득을 제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속성 이원론이란 게 물리적, 그러니까 속성 이원론이랑 자체가 이제 심적 속성이란 게 물리적 법칙을 따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물리적 법칙 안에 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것 상태에 의해서 수반이 되는 걸로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뭐 잘리거나 뭐 어떻게 손상이 되거나 자극을 하면 심적 상태가 바뀌니까 그 말은 어떤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는 적어도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단지 그 속성이 비물리적이어서 그렇지 다른 실체가 없다면,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물리주의 아닌가. 수반이라는 그 도구 안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이제 네, 네. 수반 이런 거 자체가 좀 그 저는 그 저도 이쪽 잘 몰라가지고 이게 필요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실은 코릴레이션하고 커제이션을 좀 약간 엄밀하게 조금 미묘하게 정의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공부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수반이 수반이란 그 개념 자체가 등장했던 어떤 배경을 혹시 아시나요? 도현님 혹시 아실 것 네, 같아요. 제가 혹시 답변이 좋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속성 이원주의에서 이제 물리주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물리주의에선 그러니까 그 순서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리주의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에 실체는 그 심리적 실체는 거의 아예 없고 물리적 실체만 존재하고, 속성의 경우에도 물리적 실체거나 물리적 속성이거나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는 속성들만 있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물리주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속성 이원주의랑 물리주의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속성 이원주의 같은 경우는 심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을 갖는 두 가지 속성이 둘 다 가능한데, 물리주의는 그러한 속성들을 결국엔 물리적 속성이거나 물리적 속성에 의존하는 속성이라고 보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했을 때 수반 접근법이 튀어나온 배경은 이제 물리주의에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강하게 들어가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이 물리적 실체 또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 속성 내지는 그것들의 이제 연쇄 반응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물리주의를 강하게 내세웠을 때 등장하는 관점이 이제 동일론인 것이죠. 동일론은 물리적인 상태 그리고 그 물리적 실체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 그 자체가 심리 상태 동일하다. 네, 그 관점이고, 근데 그 동일론에서 이제 문제는 그러면 오징어나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아픔을 느끼고 배고픔이라는 걸 경험하는 것 같은데, 근데 동일론에 의하면 걔네들은 정확히 다른 뇌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심적 속성을 가진다라고 말을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김재곤 교수님께서도 이 수반 이론을 만드실 때도 고양이도 아플 것 같고 오징어도 아픔을 느끼는 것 같고 뭐 강아지도 아픔을 느끼고 사람도 아픔을 느끼는데 그 둘의 물리적 실체나 속성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고통이 같은 고통이라고 환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동일론 입장에서는 힘들어서 환원보다 조금 더 약한 수반이라는 이론으로 그런 고통이랑 유사한, 그래서 어떤 특수한 고통이라는 어떤 물리적 속성을 지니면 각자 이제 고통이라는 실제하는 그런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해한 바로는 수반 접근법은 동일론에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약하게 만든, 그리고 조금 더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 환원보다 약한 접근법인 수반 이론을 취했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럼 혹시 네네. 부수현상론이랑의 관계는 좀 아시나요? 그 부수 현상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속성 이온론하고 사실 부수현상설하고 양립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리적인 뇌의 그 활동에 의해서 이제 에피페노메논으로서 비물리적인 속성이 이제 수반된다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속성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고 또 그러니까 반대로는 전혀 인과관계를 주지 않는데 근데 물리적인 걸 다 알면 비물리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고 어 그렇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심적 속성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그 법칙들 내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영혼이라는 다른 개념이 물리학적 세상을 막 그 인플루언스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거부감이 있는데 그 우리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들로 아직은 설명할 수 없지만 어 당연히 물리적인 것들과 코릴레이션을 맺고 있는 그리고 법칙이 있을 수도 있는 멘탈 월드라는 멘탈 피노미나라는 것들이 이제 수반된다. 그러니까 음, 마치 화학적 성질에서 생물학적인 게 수반하듯이 이제 생물학적인 거에서 또 뭐 혹은 정보적인 것에서 이제 그런 멘탈 피노메나가 수반한다라고 얘기하면 아무 무리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잘 모르겠네요. 음, 조금 방금 빠르게 한번 구글링을 해보니까 네네. 수반 현상주의, 뭐 에피피노메날리즘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네네. 이 에피피노메널. 관점에서 이제 네, 근데 이- 이게 번역이 네, 지금 수반현상설이라고 됐는데 네, 네, 슈퍼비니언스하고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그 부수현상론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수반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긴 했는데 에피피노미널이라는 게 진짜 그 공장에 굴뚝에 맞아요. 연기 나는 것처럼 네, 그냥 그 거꾸로 인과관계를 주지 않는 어떤 달의 그림자 같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네, 어 그 그게 사실 달의 상태를 완벽히 알면 그리고 뭐 물결의 상태를 정확히 알면 달 그림자가 어떻게 맺힐지 우리가 100%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달 그림자를 100% 안다고 달을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 달 그림자가 달에 수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멘탈도 어, 그런 부수 현상이 비물리적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러면 비물리적인 에피페노미넌이 수반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속성 이원론을 지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좀 속성 이원론자라서 네. 그래서 왜 아니지? 왜, 왜 틀렸지? 라는 거죠. 속성 이론주의랑 물리주의가 완벽하게 대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물리주의 같은 경우는 이게 물리주의에서 그러니까 물리주의랑 속성 이론주의의 차이가 결국에는 어, 속성이 심리적 속성, 정신 상태, 뭐 심리적 속성 이런 게 물리주의의 관점에서 결국에 물리적인 속성에 의존하는 속성인데 걔네들도 결국에 물리적인 실체에 의존하는 어떤 속성이어야만 하잖아요. 음, 근데 그거를 어디까지 우리가 물리적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어디까지 심리적 속성이라고 나눠서 부를 수 있을지. 그거하고 저도 비슷한 네, 문제로 네네, 이거는 진짜 조금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네네, 예를 들어 우리 개구리 뒷다리 지금 여기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개구리 뒷다리의 물리적 속성이라고 하면 이게 뭐 그 분자들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일 거고 온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화학적인 속성, 생물학적 속성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개구리 뒷다리를 분리시켜서 그렇게 존재하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심적 속성까지 우리가 포함을 시키면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하는 것 내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존재하는 대상이 있게끔 하는 이제 개구리를 사냥을 해서 이렇게 뭐 잘라서 뭐 어떻게 전시를 시킨 그런 나의 심적 의도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으면 그런 개구리 뒷다리란 거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번역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객관적 속성이란 거는 사실은 조금 그 우리가 허구적으로 그냥 관찰자로서 우리가 배제돼 있다고 생각하고 만든 개념이고, 그거는 고전적 개념이고, 우리가 늘 관찰에 인게이지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에 인게이지 한다는 건 파동함수 환원에 관여한다는 거고, 그런데 그 파동함수 환원에 관여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게 어쩌면 우리의 컨셔스니스일지 모른다라는 건데, 네. 예, 그 심적 속성이란 것도 어떤 관찰로 말미암은 어떤 내 내면의 그 어떤 에피페노미넌이라면 이제 그 객관적인 속성하고 사실은 별개가 아니고 객관적 네. 속성이 오히려 주관적 속성에 의해서 뭐 그게 오히려 이제 유심론적으로 오히려 거꾸로일 수도 있고 음,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네. 우리의 생각 네. 자체가 이제 틀이 반대일지도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네. 사실은 그 왜 결국에는 이게 멘탈 바디 멘탈이랑 피직 뭐라 그러죠? 인과론 멘탈 코제이션 네네.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을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 그 물리적인 대상이랑 정신적인 대상이 어떻게 인과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 데카르트가 했던 실체 이론론에서 이제 문제가 받았던 그 부분이 속성 이론론에 갔을 때에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정신적 속성이랑 물리적 속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고 차이가 어떻게 명확하게 정의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현우님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네. 제가 잠깐 그 네. 볼 일이 있어가지고 네. 잠깐만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계세요. 뭐 계속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서 그렇지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두 분 이렇게 되게 재밌고 유익한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에 대해 준비한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데카르트의 복수라고 해서 제가 준비해 온 건데요. 이 책에서 제가 공부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김재관님이 쓰셨던 책인데 물리계 안에서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수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면서 보다가 심적 인과에 대해서 수반론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그런 논쟁이 있어서 제가 철학을 여기서 처음 공부해 보는데도 나름 이해를 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데카르트의 복수라는 별명이 붙은 이 반론은 심적 인과에 대한 수반론적 반론인데요. 우선 이 반론을 먼저 진행하기 전에 심적 인과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적 인과는 딱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심적인 어떤 심적 속성 이런 것들이 물리계에서 어떻게 인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입니다. 방금 도현님이랑 현우님이 얘기하셨던 것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심적 인과에 대한 정의가 이렇고요. 그 다음으로 심신수반. 심신수반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그 8장에서 봤던 것인데요. 조금 더 약간 더 엄밀하게 정의를 여기 이 책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심적 속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물리적 속성을 수반한다. 어떤 것이 t 시점에서 심적 속성 m을 예화한다면 그것은 그 시점에서 물리적 기초 속성 p를 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p를 가진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점에서 m을 가진다. 사실 이 내용이 제가 공부하면서 봤던 것 중에 약수반이랑 강수반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그 어느 시점에서 P를 가진 것은 필연적으로 그 시점에서 M을 가진다. 이 부분이 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수반과 강수반이 나뉘는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 제가 열심히 먼저 확실하게 공부한 건 아니라서 좀 자신은 없지만 그렇게 조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엄밀한 수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입니다. 어떠한 인과적 연쇄도 물리적인 것과 비물리적인 것 사이의 경계를 가로지르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이 심적 인과에 대한 수반론적 반론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심적 현상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심적 현상이 물리계 안에 근거를 확보하게 하는 것이 심적 수반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형태의 물리주의도 심신수반은 감수해야 하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신수반이 실패한다면 심적 인과의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길은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 심적 인과에 대한 수반론적 반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적 속성 M이라는 것의 사례가 다른 심적 속성 M 스타가 예화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저희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 오른쪽 위에 연두색 네모칸 안에 정리를 했는데 저 두 줄인 화살표는 수반한다라는 뜻이고 한 줄인 화살표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심적 속성 M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M을 수반하게 하는 그런 물리적 속성, 물리적 기초 속성 P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다른 심적 속성 M 스타가 있으니 그걸 수반하는 물리적 기초 속성 P 스타를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M이라는 것이 다른 심적 속성 M 스타라는 것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M 스타가 이 경우에 예화된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 후보는 방금 말했던 가설상에서 M은 M 스타가 예화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하나의 후보로 꼽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의 후보는 M 스타의 물리적 수반 기초인 P 스타가 M인 경우에 예화되기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P 스타가 나타난다면 M 스타가 수반되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 수반론을 따르는 상태에서 이 논의를 진행한다고 봤을 때는 P 스타가 나타났을 때 M 스타가 나타나기 때문에 M 스타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옳은
내용이고 M 때문에 M 스타가 이해야 된다고 하면 수반론과 살짝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P 스타가 없는 상황에서 M이 있는 경우엔 그렇다면 M 스타는 나타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M 스타가 물리적 수반 기초인 P 스타를 스타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고 넘어갔습니다. 지금 말이 살짝 꼬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M인 경우에 물리적 수반 기초인 P 스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수반하는 M 스타가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 방금 했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심신수반의 존재 하에서 심적인 것으로부터 심적인 것으로 인가. 방금 말했던 것은 심적 속성 M에서 다른 심적 속성 M 스타가 이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인과 과정은 심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으로의 인가를 함축하거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M이 M 스타가 이해되게 하는 이유라면 M은 P 스타가 이해되게 하기 때문에 M은 P 스타를 나타나게 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M 스타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말이 네, 마지막 문장이 그러니까 심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인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멘탈이 피지컬을 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심적인 것으로 멘탈에서의 심적인 것에서 심적인 것으로의 인과가 틀렸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심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인과한다고 하면 뭔가 좀 그 듀얼리즘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틀렸다라고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심적인 네네네네. 것으로부터 심적인 것으로의 인과가 틀렸다라는 거죠. 네네.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제가 깜빡하고 안 짚고 넘어갔는데 심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으로의 인과를 함축하니까 다르게 말하면 심적 인과를 함축하거나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저기 화살표 두 줄 화살표라고 해야 돼. if 기호가 네. 아까 인과라고 하시고 right arrow가 수반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반대인 것이죠? 네. 두 줄이 수반이고 한 두 줄이 줄이 수반이고 인과. 한 줄이 네. 인과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반대로 한 것 같네요. 어, 그래서 저희가 방금 이렇게 얘기한 심적인 것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이르는 인과, 심적 인과를 심신수반의 전제 하에서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따르면 P는 M이 성립하기에 충분하고 왜냐하면 P이면 M이 수반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M은 P스타가 성립되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M이 P스타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P는 P스타의 원인이다 라는 결론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M이 P스타의 비물리적인 원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맨 처음에 존재했던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 원리를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리계에서는 물리적인 것들 사이에서의 인과만 일어날 수 있는데 M은 물리적인 것을 벗어난 심적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의 견해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후보인 견해는 M과 P가 함께 P스타의 단일한 충분 원인을 구성한다라는 견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견해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연두색 칸에서 보시면 M일 때 P스타로의 인과가 있기 때문에
M만으로도 충분히 P를 야기할 수 있고, 또는 P만 있어도 P면 M이 수반되기 때문에 수반되고, M이 수반됐다면 그 인과에 따라서 P가 나타나기 때문에 P만 있어도 P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M 또는 P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또한 어떻게 M과 P가 함께 더 큰 인과력을 가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결론은 틀리다고 합니다. 그리고 M이 P의 필수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같은 논리로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 법칙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로는 P가 P와 M이라는 두 충분 원인들에 의해서 인과적으로 중층 결정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 원인이 모든 심적 원인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적 원인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리계의 인과적 폐쇄 원리를 이 경우에도 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김재곤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P는 P의 원인이고 M은 P에 수반하며 M는 P에 수반한다 라는 결론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림자 아까 예시 들었었던 것처럼 M으로부터 M에 이르는 인과관계랑 M으로부터 P에 이르는 인과관계는 P부터 P에 이르는 진짜 인과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냥 겉보기에만 인과관계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냥 P에서 P로의 인과만 사실인 거고 M에서 M로의 인과 과정은 겉보기에만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살짝 결과론적인 그런 것인 거죠. 그래서 이 반론에 따르면 심신수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심적 인과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계의 그 폐쇄된 그거에 따르면요. 근데 반면에 심신수반이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적 인과는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심적 인과는 불가사의한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이렇게 심적 인과에 대한 수반론적 반론이 끝이 납니다. 결론이 심적 인간은 불가사의하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심적 인과는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이기 때문에 심적 인과를 믿을 심적 인간은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환원적 물리주의, 환원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끝이 났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리벳의 실험이라든지 그 뇌의 활동이 우리의 판단이나 지각에 선행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증거들하고 일치하는 설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뇌의 활동에 의해 그 심적 내용물이 결정된다라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그게 팩트인데. 이 부두 현상론이죠, 네. 결국에. 그쵸. 그러니까 부수 현상론을 어떻게 잘 정의할까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어, 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유의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멘탈 스테이지, 피지컬 스테이트에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까 두 번째로 보여주신 게. 네, 그러면은 자유의지라는 게 없는 건지, 자유의지가 수반 이론에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자유의지에 대한 그냥 형이사학적인 이야기도 아직 뭐 거의 발전된 게 없지만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네,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좀 ill-defined된 개념이라서 그 자유의지감이라는 게 있고 정말 그 자유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 건가가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대안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자유로운 행위인가? 그리고 그렇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느낀다면 그건 이제 자유의지 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의지 감 자체는 심리학적으로 실험도 많이 됐고, 이제 그런 그 내 행동의 에이전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런 거는 연구가 많이 돼 있어. 그게 뇌에서 먼저 그 운동 신호가 나고 이제 내 행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게 실제로 내가 그 의도한 바대로 간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의도했다고 착각을 하면 자유의지감을 느껴요. 그 사실은 그 뭔가 암시된 대로 행동한 건데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자유의지감 자체는 어떤 사후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별개로 다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결정론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론 그러니까 이 물리 세계가 정말 정해진 대로 나아가는가.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는 다른 모든 것에 의해 우주 파동함수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가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자유의지 감 자체는 내 느낌이니까 그게 부정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일지라도 내가 느꼈다면 그건 사실인 건데, 근데 전적으로 정말 실제로 내가 자유로운가 하면 그거는 아닐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심적 인과는 환상이고 다 내 뇌와 세계의 어떤 엘레멘터리 파티클 수준에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건데, 이제 그걸 사후 해석하기 나름으로 이걸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가 두 가지 옵션을 견주는 그런 멘탈 그 프로세싱을 한다면 그걸 자유의지 감으로서 느낀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이 멘탈 스테이트라는 게 사실 컨셔스니스랑 또 완벽히 동일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줄리오 토론이 IIT 같은 걸 이 실험적인 증거 같은 걸 찾았을 때, 그러니까 의식이 생기는 거는 어떤 행동을 하고 한 3초 이상 지난 다음에 뭔가 뭐 어떤 행동을 하고 3초 정도 걸리고 의식이라는 게 뭔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문구를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0.3초 아닐까요? 3초는 너무 긴데. 그런가요? 아마 수면이랑 관련돼서 그런지 네, 어쨌든 0.3초 어쨌든 딜레이가 조금 있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를 하고 의식이란 걸 느끼는 건지, 그리고 의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 고통이라는 심리적 상태, 배고픔이라는 심리적 상태가 이게 좀 어렵네요. 배고픔이라는 심리적 상태가 뭔가 움직임이라는 물리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배고픔이라는 물리적 상태는 그대로 그냥 배고픔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또 놨고, 또 그 배고픔이란 물리적 상태는 또 그냥 단순히 어떤 배고프기 때문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떤 걸 찾는 행위를 한 다음에 찾는 행위를 하는 상태에서 또 배고픔을 느끼고 그러한 거라고 좀 상상하기로는 그렇게 되네요. 근데 네.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생물학적 인과를 생각해 보면 네. 이게 결국은 설명하는 방식이잖아요. 심적 인과라는 것도. 네네. 배고파서 사냥을 했다. 그러면 근데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도 앱스트랙션을 시켜서 우리가 추상화를 해서 그 어떤 학문의 스케일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엘리멘터리 파티클 수준으로 환원을 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게 다른 분야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뭐 어떤 오르게니즘 간의 메커니즘 뭐 A라는 동물이 B라는 동물과 뭐 교배를 했다. 뭐 이런 아니면 사냥을 했다라는 뭐 생물학적 인과가 있다면
그게 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그 얘가 배고픔을 느껴서 이제 얘를 사냥했다. 그래서 왜 죽었는가 하면 뭐 심장이 어떻게 되고 뭐 이제 동맥이 절단돼서 뭐 죽었다. 뭐 그렇게 하면 생물학적 인과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여기서도 수반이라는 논리가 작동해서 물리학적인 게 화학적인 거에 수반하고 화학적인 게 생물학적인 거에 수반하고 해서 수반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흔히 생물학적인 개념들로 어떤 사고를 전개해 나간단 말이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끼지 않고. 근데 지금 이런 논리로 따지면 그런 것도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인과가 불가사의하다면 그렇다면 정말 엘리멘터리 파티클 수준의 상호작용이 아닌 모든 그 위의 어떤 앱스트랙션은 다 불가사의한 것이 되는 거죠. 사회학적인 것이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게 물리적 사건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물리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수반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보니까 아마 생명과학에서는 결국에 물리적 사건들과 간의 그 인과관계를 찾는다는 점에서 수반 관계를 굳이 넣지 않지 않은 게 아닐까.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어려운 게 화이트헤드의 목적 네네. 이론 이런 거 생각하면 제가 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제 화이트헤드는 멘탈리티라는 게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제 줄리오 토논이 그러니까 팬사이키즘하고 약간 비슷한 건데 멘탈리티 그러니까 목적성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엄청 단순한 물리 체계 안에도 얘가 어떤 지향성이 있다면 경향이 있고 지향이 있다면 네. 그게 곧 목적인 거고 엄청 원시적이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르가니즘이 생겨난 이유도 수프 안에서 생겨난 이유도 그런 분자들이 뭔가 지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그 복제되려는 혹은 더 오랫동안 보존되려는 그런 물리적 법칙과 어긋나지 않는 어떤 지향성이라는 게 있었고 근데 그게 고도화됨에 따라 이게 우리의 경우에는 그런 목적성을 멘탈리티, 정신성으로 고도화돼서 경험한다라고 화이트헤드는 얘기를 하는데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심적 인과라는 게 이제 목적성하고 목적성에 의한 어떤 물리적 세계의 변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되게 이론론 사실은 약간 속성 이원론적이기도 해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펄퍼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어, 물리적인 것 내에 있지만 되게 세계의 본질을 구성하는 무언가라고 보거든요. 되게 중요한 무언가.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무언가라고 이제 화이트헤드는 정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물리적인 어떤 그 인과관계를 펄포스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단순한 펄퍼스 정신성의 경우에는 진짜 뭐 전자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펄퍼스에 대한 우리 인식 없이 그냥 논의를 전개할 수 있는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고도의 오르가니즘 그러니까 엄청 복잡한 물리계의 경우에는 그 펄퍼스란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복잡해지고 얘가 뭔가 진짜 인과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복잡해진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그 논의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적 인과라는 게 있어 보이는데 뭐 따지자면 없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음, 저도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제가 이해한 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왠지 뉴토니안 메카닉스랑 해밀토니안 메카닉스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 뉴토니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는 F는 ma라는 어떤 F라는 네네, 네, 이 원인이 있고 X의 더블 데리버티브가 어떤 리절트 어, 결과 코즈 뭐 어떤 그 이펙트로 나오는 거라면 해밀토니안에서는 해밀토니안이라는 물리량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물리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아시겠지만 양자역학을 기술할 때는 그 뉴토니안 메카닉스로 설명을 못해서 해밀토니안 역학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를 도입을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골드슈타인이라고 이제 대학원 물리 역학 책이었던 것 같은데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인과론이랑 목적론이 이제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F는 Ma라는 관점이랑 해밀토니안을 이제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음, 파라미터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랑 동일한데 이게 철학적으로는 인과랑 목적론이 어떤 관계인지는 사실 몰랐었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심리학이랑도 관련이 깊은 게 FMA라는 뉴토니안 메카닉스의 관점이 바로 사실 프로이트의 관점이었고 인간의 정신 현상이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어떤 사건이나 그런 거의 결과였던 것이었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이제 어떤 개인의 열등감을 해소시키거나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 목적론의 관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패러다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여기서도 정신 상태라는 게 멘탈 스테이트라는 게 목적론이랑 관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조금 신선한 네, 것 같아요. 네, 네. 화이트헤드가 멘탈리티랑 퍼포스에 대한 관계를 얘기를 많이 했고 그걸 되게 그 펀더멘탈한 무언가라고 봤어요. 음,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네. 현대 인공지능 알고리즘에서도 이제 어떤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그래서 어떤 강화학습이라는 거에서는 사실 특수한 어떤 그 목적을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생존을 하라, 뭐 보상을 최대화하라 이런 목적이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이 뭐 딥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사진을 분류하는 문제를 줄 테니 최대한 잘 풀어라. 음, 안 주면은 내가 너를 바꿔버리겠다. 뭐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론적인 조금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가는 게 그러면 또 정신인가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배고픔이나 이제 고통 같은 거는 그런 정신 상태를 그 목적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런 정신 상태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의식은 확실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식은 그런 정신 상태랑 기본적인 정신 상태보다 조금 다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요새 그 글로벌 워크스페이스 티오리를 책을 많이 읽고 있어가지고 어, 그 나를 모니터링하는 어떤 그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컨셔스니스를 모델링을 하는 것에 그 조금 경도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그 어떤 커그니티브 모델로서의 의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많은데 어 그 퀄리아 문제는 잠깐 제쳐두고 내가 나를 의식한다는 것, 내 경험을 의식한다는 어떤 셀프 컨셔스니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정보 교환의 과정에 의해서 충분히 창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 모델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심적 속성 이렇게 말해버리면 너무 미스터리하고 한데 철학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음, 심적 인과라는 게 이 뇌 안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뉴럴 프로세스들이 서로가 서로를 야기할 수 있잖아요. 감각을 다 배제하더라도 그 복잡계로서 이제 알아서 기능을 할 테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에서 그 어떤 생각이 다른 생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전혀 어색한 설명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걸 이게 막 물리계의 닫힘을 고려하면서까지 논의해야 되는 문제인가. 그냥 조금만 힘을 빼고 바라보면 당연히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액티비티 패턴 변화일 뿐인데 그게 본질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긴 한데요. 되게 미숙한 발표였는데 다들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저 근데 그 저가 하나 이해 못한 게 있어서 그 비물리적 비환원적 물리주의랑 수반이랑 그 무슨 관계인지 혹시 설명을 누군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도현님이. 아, 네, 제가 이야기로는 네네. 그 그러니까 물리주의라는 게 대부분 기존의 물리학적 패러다임을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대부분 이제 환원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이랑 그 대상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관계들을 이제 딱 정하면 이제는 실제 현상은 상관없고 칠판에 이제 쓴 그 문제가 이제 마치 진짜로 진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환원하고 있다고 믿는 건데 네, 환원주의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게 힐러리 퍼트넘의 다수 실현 논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정확히. 오징어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다 똑같은 고통이나 배고픔이라는 심적 상태를 갖는 것 같은데 완전히 환원주의적 관점을 취하면 뇌의 구조가 다르거나 물리적 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물리적 실체들이 동일한 심리 상태를 갖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실제로는 다들 비슷한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고 비슷한 어떤 고통이라는 심적 상태를 갖는 것 같은데 환원적 관점에서 취하면 설명하기 어렵고 조금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수반 이론으로 환원 관계를 조금 더 약하게 만든 환원이라는 관계를 가져와서 이제 물리주의적 관점이긴 하나 환원이 아니라 수반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비환원적 물리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현대 사회에서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컴퓨터공학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조금 더 학계에서는 지지되고 있다라는 좀 근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물론 완벽하게 지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철학적인 게 항상 뭔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주지 경계를 조금 더 계속 문제를 조금 더 경계를 좀 완벽히 다지는 것 같지만 어쨌든 비환원적 물리주의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산주의 마음이론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 환원적 물리주의는 동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러리 퍼트넘의 다수실현 논증 그래서 개미나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 배고픔을 느끼는 것 같고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데 완전히 환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게 논리학 그 뭔가 분석 철학이잖아요. 심리학이.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고 싶을 텐데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환원은 너무
너무 좀 강한 단어고 약간 느슨하게 어떻게 안 되나 해서 찾아낸 개념 같다는 인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동일론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환원적 물리주의랑 비환원적 물리주의 단어를 짚고 넘어갔었는데 저도 지식이 짧지만 철학 쪽에는 그 유형과 사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형 동일론은 환원적 물리주의고 따라서 어떤 고통이라는 심적 상태라는 유형이 있으면 두뇌 상태 또는 뭐 신경 상태 뭐 아니면 외계인의 뭐 알 수 없는 상태, 물리적인 상태 그게 다 한 가지 유형으로 대응이 돼야지 그게 환원이 돼야지 환원적 물리주의였는데 그 사례 동일론을 채택하면 그냥 사례마다 어떤 사례의 심적 상태가 사례마다 두뇌 상태랑 이렇게 동일하다 이렇게까지 또 내려갈 수 있어서 이 책에선 우리가 지금 채택한 책에서는 사례 동일론을 비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한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동일론 자체가 환원적 물리주의다는 틀린 것 같고 저는 일단 그 정도로 이해했어서 일단 수반도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계속 이렇게 절충해 나가면서 좀 더 엄밀하게 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 우리나라 철학자이신 김재권 님이 거기까지 지금 진행했다고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엄밀하게 되고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로 이렇게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그런 철학의 느낌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것 분석 철학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과학을 하신 분들은 저도 포함해서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약간씩 어색함을 느끼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그래도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되게 과학에서 뭔가 느슨하게 단어를 쓰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잖아요. 조금 이런 면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사변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조금 비철학적 시선에서 철학적 텍스트를 읽으니까 그런 데서 오는 또 그 인사이트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정도 하고 혹시 형성님 오늘 뭐 참관이라 해야 되나? 일단 저기